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3일 만에 마침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두 번째입니다. 반복되는 불행한 역사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는 노력도 물론 필요합니다. 넉 달째 이어져온 국가적 혼란에 종지부를 찍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온전히 유지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이정표를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탄핵 선고의 의미와 향후 정국 안정,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과제들을 짚어봅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주교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율현 윤석열 정권 퇴진 대전운동본부 공동대표 자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대전운동본부 공동대표 김율현입니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홍규 국민의힘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파면한다. 네, 먼저 이번 선제 선고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용태 신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필 규정이란 말이 떠오르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생각합니다. 상식과 양심의 승리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리 겨울이 좀 혹독하게 추워도 봄은 오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판결이 아닌가.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그 기간이 너무 좀 국민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어진 데는 좀 유감이지만 또 이번 이 파면 선고에 이르기까지 그런 과정을 보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현재 헌법재판소 체제의 어떤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어떤 단점들, 문제점들을 또 새삼 또 느끼게 되는 그런 또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면서 8명에 대해서 이걸 맡겨둘 수가 있는가,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국민투표가 어떠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환영한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보완점도 이번에는 좀 드러난 부분이 있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김율현 대표님. 예, 저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좀 늦었지만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좀 아쉬움이 있다면 온 국민이 지켜본 명백한 내란범에 대한 대통령직을 파면하는 이 결정이 이렇게 오랜 시간 왜 걸려야 했는가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사회가 더욱더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면서 내란범들에 대한 수사, 처벌 이런 기회를 잃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앞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12월 3일 대한민국에 드리워졌던 먹구름이 이제 서서히 좀 거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123일간에 걸친 이 긴 시간 동안의 이 무정부 상태와 같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투쟁으로 일궈낸 성과고 오늘 늦었지만 그래도 8대0 전원일치 판결로 탄핵을 인용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앞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더 제도적으로도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양홍규 위원장님 어떻게 예. 보셨어요?
우선 탄핵 심판 결정을 보면서 헌법의 마지막 보루인 탄핵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가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 과정에서 이 정치권의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이 엄청나게 국민들 사이에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구나. 또 국민들이 이 헌법을 해석하는 눈, 그리고 이 계엄을 해석하는 시각들이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구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항상 법으로만, 그리고 다수결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걸 반대하는 시각 또는 찬성하는 시각이든 어떤 시각이든 다들 국민들이 눈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생각들을 포용하는 그런 어떤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한번 기대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이번 헌재 선고 결과에 대해서 이제 네 분 패널 분들의 간단한 시각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번 헌재가 결정문을 해서 20분 넘게 생방송을 통해서 문 국민들에게 모두 이번에 왜 파면을 해야 되는지를 선고했는데, 특히 좀 눈여겨봐야 할 점, 어떤 점들이 있었는지 좀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우리 김유론 대표님, 어떤 점이 좀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많은 국민들이 시간이 지체되면서 되게 우려하고 불안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헌재가 어떤 정치적 중립, 그리고 독립적인 이런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결과적으로 8명의 헌법재판관이 전원일치로 국민에게 촛불을 겨누고 국회를 점령하려고 했던 그 내란 속의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것 이 자체가 우리 역사에서 이런 불의한 권력이, 또 불의한 주장들이 다시 재현될 수 없는 이런 좀 역사적 판결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은 진지하게 돌아보고 자기 국민에 대한 사과와 자기 책임을, 우리 사법적 기준에 맞는 자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원 일치 판결, 8대0 판결 이런 어떤 점을 좀 강조하시는 것 같고,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태 신부님은 어떤 점을 좀 눈여겨 보셨어요? 예, 일단은 길어진 게 사실이고, 일단은 이제 선고일이 딱 나왔을 때는 제가 이제 일단은 안도하면서 12.3 내란 이후에 123일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맞추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사실상은 보면 뭐 여러 법리적인 해석도, 사실 법리적인 해석은 너무 분명한데, 절차상의 뒤에 어떤 잡음을 없애기 위한 절차적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 짚어보려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걷는다는 그런 또 조심성도 있었을 거고, 또 판결문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도 정말 세심하게 다듬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대0이라고 하는 그런 선고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부분을 조율하고, 거기서 필요한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런 긍정적인 또 해석과 더불어서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어떤 뭐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길어지게 대해서는 그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양심과 상식뿐만 아니라 또 외적인 압력들이 있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도 한번 추측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재판 과정 안에서 재판관들의 양심과 상식이 아닌 어떤 외적인 압력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그 부분을 보완하고 해결해야 할 그런 과제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저는요, 이번 판결이 정말 환영하고 기쁘지만, 또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어떤 과제들, 어떤 보완해야 할 것들을 또 한번 되새겨보게 하는 그런 또 교육적 의미가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도 보완해야만이 헌법 이번 판결과 같은 중차대한 재판도 이러할진데, 다른 수많은 재판들, 그 재판 안에서 얼마나 많은 외압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법 체제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굉장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합니다. 헌재 선고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뭐 논란의 여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재판관들이 많이 노력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외적인 압력이라든지 우리가 모르는, 근데 나중에 이런 부분이 밝혀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민구 위원장님은 어떤 점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아침까지도 이 선고 결과 관련해서 촉각을 곤두세운 게 과연 어떤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사실 8대 0으로 전원일치의 인용 판결이 날이라고는 사실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하셨던 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차적 위배와 관련해서도 그리고 각종 실체적 위법성과 관련해서도 요목조목 주장들을 펼쳤는데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좀 충격적이고요. 피청구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8대 0이라는 의미, 지금 신부님이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생각해서 상당한 시간 동안 조율을 거쳐서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많은 숙고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우리 당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신속하게 당대표가 승복 선언하고 향후의 대한민국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자라고 선언을 했으므로 이제 국민들도 일상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이거와 관련해서 큰 불협화음이나 갈등이 없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국민 입장에서 이제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내셨고 국민들이 편안한 일상을 다시 이제 바라시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허준 시장님. 네, 그 헌재의 그 판결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체적인 그 5대 쟁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그 헌법을 위반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으로서 사회 통합을 이끌어내야 될 그런 책무를 저버린 것, 그리고 정치, 경제, 외교 등 전 분야에서 국가적 혼란 상태와 또 대립을 계속 끌고 가서 한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대통령의 전적인 책임이고 그거에 대한 대통령 자격이 없음을 이번에 헌재는 판결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이번에 헌재 선고 판결이 어떤 눈여겨봐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아까 우리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선고가 보통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 예상했던 거 많이 굉장히 미뤄졌었잖아요. 지연이 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고 단지 추측이지만 또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외압설이라든지 5대3 대대락설 이런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추측들이 좀 돌았는데 이런 게 혼란을 좀 부추겼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가 나온 마당에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 이런 선고가 좀 굉장히 간단한 8대 0 전원일치인데 왜 이렇게 선고가 늦어졌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다 추측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들을 보면 저는 충분히 그런 그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고가 늦어지는 기간 동안 윤석열의 내각, 윤석열의 검찰, 아니면 인권위, 방통위처럼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돼서 이 내란이 정당했고 내란을 지지하고 이 내란범들에 대한 조사나 수사들을 방해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해왔습니다. 국가기관이 그렇게 앞장서 이 사건의 본질을 그렇게 왜곡시키면서 지지자들을 선동하게 되니까 이 문제가 무슨 보수와 진보의 문제, 여야의 문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갔고 그 과정에 저는 헌법재판관들도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르게 판결하지 못했다는 건 헌법재판관이 어떤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고 이 법률에 의거해서 양심에 의한 자기 책무를 다하려고 했다면 저는 충분히 앞당길 수 있었다. 우리가 87년 6월 항쟁으로 만들어낸 이 헌법 수호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과 헌법재판소에 자기 소명을 비춰본다면 저는 이 기간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들이 문제 제기할 수 있고 또 헌법재판소가 자기 책임을 방기한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당길 수도 있었는데 당기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혼란이 빚어졌다라고 하는 분은 사회적 혼란이 분명히 발생한 거니까요. 또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혼란을 앞으로라도 좀 없애기 위해서는 아까 신부님께서도 대책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 헌법재판소 체제가 옛날부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민주화 운동의 결과물로서 87년 체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뭔가 발전을 하려면요, 기존의 것만 고수하는 게 아니고 뭔가 그 안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새로운 부분을 보완해서, 약점을 보완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 과정 안에서 많은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어떤 뭐 여러 가지 좀 너무 힘드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중대 사안은 국민투표로 정하자 등등.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전문가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체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전문가들도 있었겠고 지금까지 이제 유지돼 왔었는데, 지금의 이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문가들이 또 시민들의 어떤 그런 여론들,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 이 안에서 그런 작업들을 이루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또 국민투표 같은 형태도 좋지만 또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좀 더 보완하는 또 다른 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당장 어떤 게 좋다라는 차원보다는 일단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대책들,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논의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같이 고민하고 어떤 문제를 인식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의 대책은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속고의 과정을 통해서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번에 그 전 대통령입니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123일 동안 그 12.3 그 비상계엄 이후에 123일 만에 파면 선고가 났지만 그동안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왔거든요. 뭐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외교적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왔는데, 특히 민주주의, 우리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많이 추락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추락했다라는 지적은 공통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잡지에서 민주주의 지수를 2월달 기준으로 발표했는데, 한국이 원래는 완전한 민주주의였는데 이제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다, 이런 좀 뼈아픈 지적을 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죠. 선출된 민주주의에 의해서 탄생한 선출된 권력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어떻게 퇴행시키는 이런 사태, 굉장히 좀 뼈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김일년 대표께서는 이 부분에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아마 저는 많은 국민들이 충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군사 독재에 맞서서 이만큼의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사회로 만들기까지 많은 시민들의 피와 희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군사 독재 시설로 되돌아가진 않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번에 저는 윤석열의 불법 개혁 내란으로 다 깨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군사 독재는 사실은 모든 것을 독점하고 독재화하는 체제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권력을 견제하고 이 주권자인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런 사회 운영을 하자라고 하는 공동체 어떤 약속, 계약을 모두가 좀 지키고 준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의회도 부정하고 언론도 부정하고 노동조합이나 집회나 시위라고 하는 이런 생존권, 기본권, 그다음에 민주적인 제도 자체를 대통령으로 선출된 자가 이렇게 부정하고 그것도 군대를 동원해서 그런 모든 것들 짓밟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전 상상은 그 누구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충격이 저는 얘기하신 국제사회가 보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저는 이런 불의한 권력들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들은 우리 국민들의 항쟁과 노력으로 늘 바로잡아봤고, 이번에도 다행히 그러한 좀 회복되는 이런 과정을 밟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용태 신부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퇴행됐다, 민주주의가. 저는 이번에 보이는 것들이 역설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퇴행됐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민주주의가 가장 선명해졌다. 선명해졌다. 예, 어둠이 짙으면 빛은 더 선명해지는 것처럼 사실 지금 이제 민주주의가 퇴행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것이 이 나라의 주인들인 그 국민들의 어떤 의식이 퇴행한 건 아닙니다. 어떤 집이 있다고 쳐요. 그 집을 팔을 때 사람들이 당연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소문이 돕니다. 그럼 이 집값은 뭐 누가 거기 살겠어요? 폭탄을 설치하는 사람, 그 폭탄이 문제인 거지. 이 집에 사는 집주인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어쨌거나 이 내란 사태를 통해서 폭탄이 터졌어요. 터졌지만 우리 몸은 너덜너덜해졌지만 심장은 더 힘차게 뛰는 거죠. 심장은. 그러니까 사실상은 민주주의는 퇴행했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역들이다 하는 그들의 행태에서 비롯된 말들이고, 이 땅의 양심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일반적인 시민들은요,
굉장히 민주주의가 더 선명한 모습으로 자리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대다수의 민주 시민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답답했죠. 그 과정이 너무 답답하고 참기 힘들었지만 그걸 꾹꾹 참아가면서 결국 오늘 이 판면 통고까지 이끌어낸 거죠.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퇴행한 사태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더 선명하게 정말 드러난 사태가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민주주의 교과서에 모범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이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민주 시민들의 쾌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어두웠지만 더 밝았던 밝게 빛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부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물론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신뢰는 추락했지만 또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앞장서서 탄핵으로 이끌어낸 것은 두 번에 걸친 연속적으로 국민들이 앞장서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보게 하는 그런 광경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위대한 민족이다. 이런 걸 실감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희 그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번 그런 민주주의 어떤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 특히 MZ 세대들 젊은 층의 참여가 좀 많이 도드라지게 보여서 어떤 민주주의 교육이 된 게 아닌가 그분들에게 이번 뭐 뼈 아팠던 이 사태가 민주주의 어떤 교육의 장을 제공한 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경제도 좀 굉장히 문제였어요. 우리 경제가 비단계으로 내수가 굉장히 얼어붙었죠. 얼어붙어서 굉장히 특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어려웠고 또 금융시장도 계속 출렁였고요. 불확실성 때문에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또 소비 심리가 위축됐고 그런데 이번 판결로 좀 이런 악재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까라는 또 기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양문규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요한 게 사실 경제 문제고 서민 민생이죠. 사실 민생이 어려워진 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계속 그 국민의힘에서 지난 정권 때부터 계속 외쳐왔던 말들, 소위 소득 주도 성장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서민들을 파탄시킨다. 집값을 폭등하게 하고 물가를 폭등하게 하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번 계엄을 갖고 따지고 보면 어쨌든 소비 심리 위축, 내수 위축, 그리고 또 최근에 트럼프발 상호 관세로 상당히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를 잘 돌파하려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가 왔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정치권에서 사실 더 이상 그 진영 논리를 갖고 권력을 다투기 위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악의 다툼장으로 버리지 말고 이제는 정말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안들,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는 그런 정치판이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웃으시는데요, 전 시장님. 네. 아니 이 경기의 심각한 위기를 촉발시킨 게 사실은 윤석열의 쿠데타로 시작된 거거든요. 그 전에도 뭐 경기가 좋지는 않았지만 윤석열의 12월 3일 쿠데타 이후에 그 전달에 비해서 소비 심리 지수가 12.5%가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11.5%면 그 통계에 의하면 11년 그동안의 11년 동안에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기록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 판매율도 소비 판매도 굉장히 감소하면서 서민 경제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좀 빠져든 상황이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트럼프발 상호 관세가 25%, 뭐 미국은 26%라고 합니다만 이거에 대한 대응도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국가를 대표해서 그런 국제무역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나라가 안정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 김윤호 대표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번 판결, 이번 선고가 민생 경제에 좀 좋은 신호로 좀 작용할 수 있을까요? 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우선은 사실 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노동자들, 서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부자 감세로 대표되는 이런 정책들이 사실 경제 위기라든가 민생 파탄 시기가 되면 보통은 어떤 공공 예산이라든가 일자리 예산 그리고 복지 예산들을 좀 확대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약자들을 좀 보호하는 이런 좀 정책들을 펼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좀 이겨 나갔는데 사실 그런 정부 노력들을 하나도 없었던 그 윤석열 정부 임기 기간에다가 이번에 불법 계엄으로 사실 이런 모든 정부의 그 기능들이 작동들이 다 중단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들 뭐 말씀하신 내수도 지금 회복되고 있지 않고 트럼프 집권 이후에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압력들이 거세지면서 빨리 뭔가 국가와 정부가 정치가 국민의 민생을 좀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하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이렇게 좀 공감하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들은 보여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군요. 앞으로가 더 중요할 텐데요. 특히 또 다른 그 논의거리 중에 하나가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뭐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도 어렵지만 어떤 사회에 이 분열된 또 극단으로 치닫는 이런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좀 활개를 쳤다. 뭐 정치적으로 보면 양쪽이 서로 똑같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어쨌든 극단주의 또 그리고 가짜 뉴스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퍼지면서 이게 사회에 혼란을 더 부추겼다고 그런 지적들이 많은데요. 시민님께서 보실 때는 좀 어떠셨습니까? 예, 그런 모습들이 이번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죠. 극단주의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상생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공공성이니 공익이니 하는 말, 공동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함께 살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걸 거부해요. 대화 타협을 거부합니다. 왜냐면 나 아니면 다 적인 거죠.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종북 좌파 빨갱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극단주의 체제 안에서는요. 함께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주의 혹은 독재는 극단주의와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항상 그러면서 정답을 강요합니다. 정답을. 우리 삶은요. 정답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수많은 해답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안에 다양성이 자리하죠. 그 수많은 다양성들이 민주주의를 이룹니다. 그런데 독재, 전체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극단적이면서 획일적입니다. 하나의 답만 강요해요. 그러니까 정답을 얘기해버리면 나머지는 다 오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다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다 오답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생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다 오답이다, 틀렸다라고 하려면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가짜뉴스가 필요합니다. 너희들은 다 가짜야. 라고 하는 식으로 어떤 진실한 것들도 다 가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늘에 흰 눈이 내리는데 그 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희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검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극단주의를 더 극단적으로 만드는 거죠. 가짜의 정의가 뭐냐면 진짜가 아닌 걸 가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가 아닌 걸 모조품이라고 합니다. 진짜가 아니면서 진짜인 척하는 걸 가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속여요. 10억짜리 진품을 똑같이 만들어서 10만 원에 팔면 그건 가짜가 아닙니다. 그건 모조품이지. 10억짜리 진품을 똑같이 만들어서 10억에 팔아버려요. 그러면 그건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산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예요. 가짜뉴스가 왜 문제냐면 그거 진실이 아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진실인 양 그렇게 퍼뜨리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얘기한 거에 반대하면 너희들은 다 가짜야. 이런 식으로 해서 너희들 다 빨갱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진실을 자꾸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짜뉴스와 극단주의는 함께 서로 통하면서 서로 그렇게 가짜뉴스가 극단주의를 더 극단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가짜뉴스, 가짜들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우리 사회의 시스템 안에서 법적 시스템 안에서 자리 잡아야 됩니다. 물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가짜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검찰 좀 개혁이 시급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앞으로 해나갈 과제이기도 한 거죠. 그래야만이 극단으로 치닫고 싶어도 어떤 한계를 그어주고 법적으로. 그다음에 가짜뉴스에 대해서 하면 분명히 처벌받는 것이 그어진다면 그러면 이 사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자리를 이제 설 자리를 잃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곰팡이는 습하고 어두운 데서 생기는 거지 밝은 햇빛 안에서 생기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없애 나가기 위해서도 그런 여러 가지 사회 환경, 정치 환경을 좀 더 밝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신부님 말씀을 좀 더 부언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나 극단주의가 우리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확장하는 또 한 측면은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해도 사실은 대부분이 비정규직 단시간 노동으로 취업을 해야 되고 그 임금으로 자신이 결혼을 하고 미래를 설계할 정도의 이 노동소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노년의 우리 부모님들의 삶도 사실 너무 비참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정치가 우리 사회를 우리 사회는 살만해. 우리 사회라는 이 사회 공동체는 참 자부심 있고 뭔가 이렇게 보람이 있는 사회야라고 하는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 사회에 대해서 희망이 없고 불안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가짜 뉴스나 극단적인 주장을 하게 될 때 그것에 자꾸 공감하고 따라가게 되는 이런 좀 구조적인 문제,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짜 좀 정치가 우리 국가가 좀 책임져 해야 될 시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그 헌재 그 재판관 판결문에서도 어떤 상대와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 간의 어떤 그 갈등을 얘기하면서 정치로 풀었어야 될 문제를 좀 극단적인 방법으로 풀었다라고 어떻게 지적을 하기도 했잖아요. 결국 정치가 중요하고 정치가 실종되지 말아야 할 텐데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뭐 극단주의까지 더 횡행한다라는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두 분 이제 정치인들이시니까요.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벌어진 거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양 교수님? 우선 지금 탄핵 그리고 계엄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의회와 집행부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의회에서 많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반헌법적인 법률들이 계속 발의되고 그리고 아까 가짜뉴스 처벌법 말씀하셨지만 사실 언론검열법을 통해서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게 저희들이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특검, 줄탄핵, 작년도 민주당 그 예산 단독 처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행부와 극단 대립을 하다가 결국은 물론 제가 계엄이 정당하다는 이야기는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헌재에서 결정이 났으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계엄을 유발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탄핵 사태와 계엄 과정에서 보면 이 국민들이 바라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흡수를 해서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그런 능력이 부족했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게 국회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대통령은 탄핵하는데 국회의원은 탄핵하는 제도가 없을까? 또 국민소환제라는 것도 만들어서 정말 제대로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대로 위임해준 내용대로 국민을 대표하는 하지 않고 진영 논리나 기타 권력 노름에 휩싸여서 오로지 국민들이 또 정서를 해치는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소환해서 탄핵하는 제도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앞으로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운영되어 오고 우리 국가 질서가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여러 번 불행한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의회도 나는 절대로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선제 결정문에서 나타나듯이 그 내부에 있는 그런 갈등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방법을 달리했어야 된다는 거지 그 갈등들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꾸짖는 문장이 한두 문장 나오는 걸로 제가 아까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노력들을 우리 의회나 다른 정치권에서 충분히 또 지방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혹시 시장님 네, 있으시면 정치야 뭐 늘 때로는 대립도 하고 갈등도 겪고 그러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건데 이번에 이 사태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휘두르던 그 윤석열이 정치를 검찰총장 하듯이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국가 군 통수권자가 군을 투입해서 이 정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이 발단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또 다르게 이번 쿠데타를 어떤 언론인이 표현하기를 유튜브에 의해서 포획된 최초의 쿠데타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제 우리 사회도 특히 국민의힘은
그 극우 극단주의와 결별하지 않으면 이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 또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정치 장으로 나아가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뒤 질문에 이제 보수 말씀하신 국민의힘에 대한 재건 방안, 재건을 위한 노력 방안들이 준비돼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잠시 뒤로 미루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이 받아야 될 기다리고 있는 수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우리 호 시장님? 예. 당연히 내란죄로 처벌을 받아야죠. 앞으로 지금 이제 탄핵 인용을 통해서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그 사람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면 결정은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의 내란 세력으로 통칭되어지는 그러한 함께했던 세력들과 또 동조 세력들에 대해서 명확한 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 이 쿠데타를 촉발했다고 알려진 명태균 게이트 이것도 명확하게 사실 규명을 하고 또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해준 국민들이 다 그동안 봐온 검찰들의 그런 무례한 태도들에 대해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 이렇게 할 때만이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형사재판 내지는 또 검찰 개혁 등 과제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걸 이어서 이제 보수가 지금 아까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이게 두 번이나 어떻게 보면 탄핵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 국민에 의해서 자리에서 쫓겨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보수가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그냥 위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보수 재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일단 보세요? 저희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번영과 풍요로움 그리고 자부심을 갖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이 보수 우파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가치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소중하게 지켜야 될 우리의 새 기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두 분 탄핵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불행한 우리 권력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부터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 그리고 뭐 민주당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소추 의결을 봐서 물론 기각됐습니다만 그리고 이 보수 쪽 두 분의 대통령이 결국 탄핵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저는 제도적인 이런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제왕적 권한을 주고 있고 그 제왕적 권한을 차지하기 위한 이 권력 다툼이 수십 년 동안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수명을 다한 이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을 가진 이 헌법 제도를 개정을 해서 새로운 정치 체계, 우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진영으로 나뉘어서 권력을 뺏기 위한 이런 악의다툼을 벌이는 그런 정치를 이제 청산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국민의힘 당대표가 발표했습니다만 향후 이제 정치 일정은 헌법 개정과 그리고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드는데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탄핵 그 국면에서 탄핵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어떤 정당성 내지는 비상규 정당성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단체장들이나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굉장히 많이 이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자유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 그리고 법치 존중이거든요. 다수의 의견을 옳다고 믿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나 소수 의견도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헌법재판관도
경우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국민들은 어떤 정치적인 사안을 갖고 내 의견이 옳다, 그러다 이런 판단을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내려진 우리의 판단들이 소수 의견으로 비춰지고 사법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판단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그분들이 가진 정치적 소신이라면 보호를 해주고 언젠가 그분들의 의견이 또 다수로 바뀌기도 하고 또 옳다고 판단될 때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 아까도 저도 어저께까지만 해도 집회에 나가서 탄핵 반대 외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헌재에서 딱 선고되는 순간부터 그건 존중해야 된다 주변에 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킬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저희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되게 위험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계시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을 양비론이라든가 그냥 갈등 통합의 측면으로 자꾸 접근해 버리면 범죄자는 계속 면피하고 처벌할 수가 없어요. 이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우리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은 이 대한민국을 이제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진짜 이 문제가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른다면 저는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우리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죠. 그래야 다시는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런 정치가 재발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선 근데 이 문제 자체를 뭔가 진영과 진영, 주장과 주장의 문제를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어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합니까? 하지만 헌법을 지키고 우리 사회가 만들었던 민주적 제도들을 지키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거지 그거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면서 자기의 기득권과 이익을 얘기하는 건 저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또다시 이 비상계엄이 잘못됐고 내란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는 이 헌재 판결을 저는 또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한마디만. 예. 내란죄는 사실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몰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지금 헌재에서 재판하고 있는 헌법 위반, 탄핵과는 다른 요건을 갖고 심사하도록 돼 있고요. 그건 법원에서 변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야 될 사안이고 오랫동안 재판을 진행할 겁니다. 그 내란죄다 또는 헌법 위반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법부에 그걸 심사할 권한을 위임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 몽테스키의 이후의 삼권 분립이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을 시민들, 국회들, 집행부들, 언론 모두가 각자가 각자의 나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독선이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내란죄다 아니다 또는 당신 생각이 양비론이라 틀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것 또한 극단적인 말씀 아닙니까? 양쪽의 의견들을 서로가 존중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다. 저는 그렇게 짧게 믿습니다. 한 말씀을 더 듣고 다음 주. 저는 뭐 위원장이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다만 우리 헌법이 정한 그 법칙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국민들이 생각이 다르지만 헌법을 그렇게 부정하고 파괴하지 않잖아요. 법원에 들어가서 그런 폭동을 저지르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다 자기에게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오랜 시간 만들어온 이 헌법적 질서, 어떤 민주적 제도 이 내에서 주장을 하시면 누가 그 주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자유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데. 근데 지금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온 이 계약, 규칙 이거 자체를 폭력적으로 파괴한 거예요. 이건 되게 위험한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그것을 명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은 이 두 분께서 토론을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시청자들께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과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12.3 계엄 이후에 사실상 우리 사회가 멈춰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가지 혼란과 부침을 겪었는데요. 우리 패널분들께서는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시급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 정도씩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부님께서는 어떤 의제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앞으로 우리 사회. 좀 전에 우리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데 다양성의 문제와 시비의 문제를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죠. 틀린 건 없애야 됩니다. 제거하고 척결해야 할 대상이죠. 악은 타협과 인용, 수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악은 배제하고 척결해야죠. 근데 어떤 약함, 그런 악에 기울은 어떤 인간적인 약함은 또 보듬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이 다름과 틀림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거, 우리 안에 상식과 양심이 있는데 그 상식과 양심의 기준이 뭐가 되냐면 법입니다. 법. 근데 이 법 자체가 법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수사하고 심판하고 적용해야 할 사람들이 오염됐다 보니까 그들이 틀린 사람들이다 보니까 행위가 그러니까 이 법치국가 법이 이제 이것이 이렇게 왜곡돼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치 자체가 왜곡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것은 법치국가의 법치를 살리는 거. 사실 법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잘 정비돼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부족한 것이 있지만 사실은 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법조인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운동장에 가서 심판이 매수가 돼버렸으면 그러면 게임은 하나만 아닌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입니다. 심판이 오염돼 있고 주심이 매수됐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골을 넣어도 노골로 인정하고 골을 안 넣었어도 골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 기본이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성은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고 얘기가 할 수 있는 거지만 틀림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배격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뭔가 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컵 속에 오물이 들어있으면 이걸 비워놓고 여기다 좋은 걸 채워야 되지 이걸 비우지 않고 자꾸 채워놓으면 계속 오염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법치죠. 그래서 그동안 망가진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는 거 이것이 가장 선결해야 할 과제고 사실 지금 윤석열의 그 세력 이 나라를 이렇게 망친 것도 결국은 다 뭡니까? 우리가 검찰 제국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치가 망가질 때도 망가져갖고 대한민국 자체를 이렇게 뒤흔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가장 선결 과제는 이 법을 바로 세우는 거고 그 중에 가장 핵심은 검찰 개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키는 과정이나 1심에 석방시키는 과정이나 또 검찰에서 항고를 하지 않았던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던 또 그런 부분도 포함돼서 말씀하신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일현 대표님께서는 어떤 의제 좀 던지시겠어요? 저는 좀 이 나라가 좀 사회적 약자들이 또 대다수 자기 노동으로 살아가는 노동자 서민들이 좀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 불평등 이 지수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수치를 계속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하는 사람들이 자기 임금으로 노동 소득으로 일상을 좀 꾸리고 자녀들과 노후를 좀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한국 사회 불평등 문제나 또 그런 불평등을 바꿔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목소리를 내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 소수자들에 대해서는 차별과 혐오에 이런 정치들이 너무 일상화돼 있어가지고 이 사회에 대한 애정, 이 사회에서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라고 하는 희망들이 저는 없는 것이 가장 큰 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광장에 여성들이나 아니면 사회적 그 약자들이 나오면서 저도 많이 반성을 했던 그 발언이 이 광장에 나오면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은 우리 사회에서 일상에서 본인들이 이 불평등 사회, 차별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겪고 있는 아픔이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눈치를 봐야 하고 뭔가 위해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사회를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광장에 그런 가치를 공감하고 우리 사회를 좀 바꿔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모이면서 본인들의 얘기를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누구보다도 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꿔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좀 이런 시민들의 이야기를 정치에 좀 담아내고 이 요구를 좀 실현하는 이런 좀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에서 어떤 차별적인 요소, 어떤 불평등 요소를 좀 없애주는 그런 의제를 던져주셨습니다. 우리 전 시장님께서는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저는 한 가지 두 분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정치의 복원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라는 곳은 대의민주주의의 공간으로서 국민들을 대변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결정되고 또 그걸 통해서 사회적 통합도 이루어나가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이런 극단적 세력들과 결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용기가 또 필요하다. 현실 정치에서 보면 자기 지지하는 그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가려면 그런 극단주의 세력들과 결별을 하고 정치의 공간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걸 통해서 국회가 정말 활발히 민의가 전달되고 소통되고 합의되는 공간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치의 복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양홍규 위원장님, 예, 저는 저도 똑같은 우리 허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정치 복원돼야 됩니다. 그동안 영호남 그리고 진영, 세대 간, 남북 간 이렇게 갈라져서 오랫동안 국민들을 뒤에 두고 엄청나게 많은 싸움을 벌여왔습니다만 결국은 대한민국 진영, 양진영으로 나뉜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해하는 그런 정치 체계를 우리가 후손들한테 물려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개헌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다 없애고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 체제를 빨리 도입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탄핵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조기 대선 국면이 지금 열렸습니다. 앞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면 이게 또 정당들이 경쟁을 해서 후보를 내고 지도자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어떤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뭐 구체적인 누구를 말씀하시기보다는 어떤 지도자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팬님께서 짧게 한 1분 이내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신님께서. 예. 저는 이번에 반면교사 같은 우리 윤 정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목말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상식이라는 부분인데 사실 12.3 계엄하기 바로 전날 공주 시장 산동시장에 와서 DJ를 하면서 여러분 저 믿으시죠 하면서 그 말 한 다음에 그 다음날 계엄을 했어요. 비상계엄을. 어떻게 믿어요? 저 믿으시죠 하더니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늑대와 양치기처럼 무슨 말을 해도 이제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정치에 대한 부분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이제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한 것에 약속을 하고 지키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약속을 지키는 정치, 또 상식이 지켜지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법을 얘기했지만 법대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법대로. 지금 우리가 가장 이번에 탄핵 판면 선고도 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게 헌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뭐 내란에 대한 어떤 뭐 수사와 재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상식이라고 하는 건 법 안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 법이 법을 지키는 상식을 지키는 또 약속을 지키는 그런 지도자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법을 잘 지키고 예. 상식이 통하는 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윤현 대표님께서는 어떤 지도자? 저는 사람에 대한 그 지지보다는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좀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헌법이 이렇게 유린되고 그 헌법 유린으로 정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들의 삶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 서민들의 생존권 또는 기본권, 뭐 공공성 이런 영역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정치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 이번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런 범죄자들에 대한 단죄 이후에 우리 사회가 진짜 국민이 준 주권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인데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생존권, 그다음 기본권, 그다음 우리 사회 공공성을 좀 확대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잘 응답할 수 있는 작은 목소리도 잘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허 시장님께서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워낙 수준이 높다 보니까 대통령에 요구하는 자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 이 시기에 꼭 가져야 될 리더십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이 내란 정국을 돌파해내는 그런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가치를 명확히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과 그리고 통찰력을 갖고 있는 그런 지도자였으면 좋겠다. 그 세 번째로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면서 사회 분열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통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똑같은 말씀인데요. 어쨌든 탄핵을 거치면서 양쪽으로 나뉘어서 갈등이 골이 깊습니다.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될 테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결국은 GDP 기준 작년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일본을 앞선다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의 과제는 우리나라가 제일 그 인구 절벽 지수가 높고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은 나라거든요. 그런 국가적 난제들을 정말 의제를 올려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스마트한 전문가 지도자들이 앞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2017년 촛불혁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뒤 8년 만에 또다시 선출된 최고 권력이 스스로의 잘못으로 중도에 물러났습니다. 우리는 2번씩이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번 탄핵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민주주의 제도의 회복 탄력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